대형 종합병원 로비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던 평화로운 오전이었습니다. 이해숙은 오래된 청소 유니폼을 입고 병원 바닥을 꼼꼼히 닦고 있었죠. 75살의 백발 노인이지만 깊은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낡은 유니폼에서는 세탁세제 향이 희미하게 났고 주머니 속 만년필의 차가운 감촉이 과거의 무게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때였어요. 로비 한쪽에서 중년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 달려갔습니다. 이해숙도 즉시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현장으로 향했죠. 그녀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침착함으로 쓰러진 남성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눈동자를 살피고 맥박을 체크하며 소리를 내 반응을 살폈습니다. 뇌졸중 증상이 의심됩니다. 즉시 신경과 전문의를 호출해 주세요. 이해숙의 입에서 전문적인 진단이 흘러나왔어요. 주변 간호사들이 잠시 당황했지만 곧 그녀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바로 그때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이게 무슨 소란이죠? 세련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 정유진 병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로비에 퍼졌고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이해숙을 발견한 정유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왜 청소부가 응급 상황에 나서는 겁니까? 우리 병원 의료진들은 뭐하고 있는 거죠? 정유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주변 의료진들이 움찔했습니다. 이해숙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환자분이 급하셔서 응급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그냥 청소부 주제에 이런 소란을 피우지 마세요. 중요한 해외 의료진들이 오늘 방문하는데 병원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유진의 날카로운 말은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의 귀에 들어갔고 몇몇은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고 이해숙의 주름진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속에는 무언가가 저리게 올라왔어요. 30년 전 이 병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쓰러진 환자를 돕는 일을 계속했어요. 자신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환자 주변을 지키는 모습이 못마땅했던 정유진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죠. 급기야 정유진은 어머니 뻘 되는 이해숙의 멱살을 잡고 험악한 얼굴로 소리쳤어요. 당장 손 떼고 청소나 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바로 그 청소부 할머니가 고급 정장 차림으로 의사회의에 나타났을 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의 감동적인 반전이 있기 전까지 이해숙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생명희망 종합병원에서 평범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이해숙은 낡은 아파트에서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오래된 옷장에서 깔끔하게 관리된 청소부 유니폼을 꺼내 입으면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75살의 노인, 깊은 주름 사이로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병원 창립 사진 속의 젊은 모습과 오늘 아침 거울에 비친 노인의 얼굴이 이해숙의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세월은 그녀의 외모를 바꿨을지 몰라도 내면의 불꽃은 여전했습니다. 당시의 작은 아파트는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의 거주지처럼 보였죠. 30년 넘은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그리고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어요.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오늘따라 더 그리웠고 나무 액자에서는 옅은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침실 한쪽 책상 서랍에는 오래된 청진기 하나와 젊은 시절,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 한 장이 조심스레 보관되어 있었죠. 그 청진기에는 특별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해숙과 또 다른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김민우 원장과 닮은 청년이었어요. 이해숙은 매일 아침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지만 아무에게도 그 사진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주방에서 간단히 김치와 밥으로 아침을 해결한 뒤 이해숙은 오래된 가죽 가방을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섰어요. 아파트 경비원들은 항상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이해숙도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이 할머니, 오늘도 출근하세요? 아파트 경비원 중 한 명이 물었고 이해숙은 그저 흐릿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죠. 출근길에 이해숙은 언제나 같은 버스를 탔고 버스 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어요. 한때는 허벌판이었던 곳에 지금은 거대한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세대가 흘린 땀과 눈물로 이룬 기적 같은 성장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 좌석의 딱딱한 감촉을 느끼며 이해숙은 종종 70년대로 기억이 돌아갔어요. 의약품도 부족했던 시절, 손으로 환자를 치료하던 그 시절, 밤새워 일하고 때로는 끼니를 걸러가며 병원을 키워나갔던 젊은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주머니는 비었지만 가슴 속에는 꿈이 가득했던 그 시절이 그립기도 했어요. 45분의 버스 여정 끝에 이해숙은 생명희망 종합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32층 높이의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빌딩.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젊은 시절 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병원에 도착하면 이해숙은 가장 먼저 로비를 둘러보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어요. 로비 한쪽 벽면에는 병원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1973년 창립 멤버들의 단체 사진 앞에서 이해숙은 항상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5명의 젊은이들이 있었고 그중 왼쪽에서 두 번째 서 있는 젊은 여의사의 눈빛이 현재 이해숙의 눈빛과 닮아 있었죠. 하지만 사진 아래 설명에는 4명의 이름만 적혀 있었고 그 여의사의 이름은 어딘가 지워진 듯 보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이해숙의 눈가에 희미한 습기가 맺혔고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하게 아파왔습니다. 아침 8시가 되면 이해숙은 다른 청소부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젊은 청소부들은 이해숙을 존경했습니다. 그녀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품위가 있었으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는데 이 할머니처럼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이 우리 세대의 멘토예요. 젊은 청소부가 종종 이런 말을 했죠. 이해숙은 병원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환자들의 상태를 살폈고 가끔은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한 조언을 슬쩍 건네기도 했어요. 직원들은 이해숙을 친절한 청소 할머니로 불렀습니다. 항상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때로는 젊은 간호사들에게 환자 케어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힘들어 보이는 인턴 의사에게 격려의 커피를 권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 미소 뒤에 생명희망 병원의 가장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가슴속에 간직한 슬픔과 자부심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부 박경우 부장만은 이해숙을 특별하게 대했어요. 다른 청소부들과는 달리 이해숙에게는 항상 존칭을 사용하고 최대한 편안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려 했죠. 이해숙이 근무하는 구역은 항상 환자 접촉이 많은 중요 구역이었고 야간 근무는 절대 배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월 급여일이면 박 부장은 직접 이해숙을 찾아와 봉투를 전달했는데 그 안에는 청소부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로비가 의료진과 환자들로 분주해질 때면 현관 유리문 너머로 최신형 고급 세단이 도착했어요. 타이어가 부드럽게 아스팔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 중년의 남성 김민우 원장이었죠. 이해숙은 언제나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김 원장은 무심히 받아치며 지나갔어요. 하지만 매우 가끔 아주 드물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칠 때면 그들의 시선 속에 무언가 깊은 비밀이 교차하는 듯했습니다. 생명희망 병원의 응급실은 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이해숙은 조용히 청소를 하며 환자들을 관찰했어요. 바닥에 흘린 체액을 닦으면서도 그녀의 눈은 환자의 호흡 상태를 놓치지 않았고 쓰레기통을 비우면서도 심전도 모니터의 이상 패턴을 감지했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이 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였을 때 익힌 습관이었죠. 그날 오후 응급실 한쪽에서 이해숙은 조용히 바닥에 흘린 약품을 닦고 있었어요. 그녀의 오랜 의학 경험으로는 바닥에 어떤 약품이 흘러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정유진 병원장이 외국 의료진들을 안내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녀의 모습은 현대의학의 엘리트 이미지 그대로였죠. 이 구역은 특히 저희 병원의 자랑입니다. 최첨단 장비와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을 갖추고 정유진의 설명은 이해숙이 있는 쪽을 발견하자 갑자기 멈췄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정유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약품이 흘러서 치우고 있습니다. 이해숙이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정유진의 얼굴에 짜증이 번졌습니다. 중요한 손님들이 방문하는 날인데 왜 지금 청소하고 계신 거죠? 이런 일은 방문 시간 외에 하셔야죠. 이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청소도구를 모으려 했지만 정유진이 말을 이었어요. 이런 기본적인 업무 지침도 모르시나요? 청소부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변의 간호사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외국 의료진들도 상황을 감지하고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해숙은 침착하게 일어서며 정유진을 마주 보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벤질 페니실린 용액입니다.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병원성 균의 내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즉시 처리하는 게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이해숙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전문적인 의학 용어 사용에 정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고 외국 의료진들은 통역을 통해 상황을 이해한 듯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통역사에게 무언가를 물었고 통역사는 이해숙을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교수님, 외국 의사 선생님께서 약품 처리 방식에 관심이 있으시답니다. 이해숙은 순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교수님이라 부른 것은 수십 년 만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곧 침착함을 되찾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어요. 통역사는 당황했지만 외국 의료진은 이해숙의 태도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낀 듯했습니다. 정유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다음 구역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심장내과 센터는 아시아 최고 수준이. 그녀가 외국 의료진들을 다음 구역으로 안내하는 동안 몇몇 의료진은 뒤돌아 이해숙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 청소부 할머니에게서 분명히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감지한 듯했습니다. 이해숙은 담담하게 청소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병원 내에서는 이해숙을 향한 시선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더 공손하게 대했고 몇몇 오래된 의사들은 의아한 눈길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녀의 영어 실력과 의학 용어 사용이 평범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것이었죠. 그날 저녁 박경우 부장이 이해숙을 조용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교수님, 더 이상 비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는 병원 초창기부터 이해숙의 비밀을 알고 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김 원장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 병원장이 병원을 글로벌 의료 그룹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숙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환자 중심 치료라는 우리 병원의 설립 이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 부장이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노인의학과와 완화의료센터도 축소될 예정입니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요. 이해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발전시킨 분야였죠. 그리고 내가 개발한 특수 치료법은요. 특허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름이 아닌 김 원장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박 부장의 말에 침묵이 흘렀어요. 이해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병원을 떠났던 그 결정이 이제 와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죠. 교수님께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박 부장이 간절히 말했어요. 병원이 위험합니다. 이해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김 원장과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바로 그때 이해숙의 전화가 울렸어요. 딸 소연이었습니다. 엄마, 미국에서 방금 도착했어요. 엄마 아파트로 갈게요. 소연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려왔어요. 이해숙은 10년 만에 돌아온 딸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가 된 딸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녀의 마음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 밤 이해숙의 아파트에서는 모녀의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연은 미국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성공한 35살의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해숙을 닮은 날카로움이 있었지만 표정은 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엄마, 왜 아직도 청소부로 일하세요? 내가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소연이 답답하다는 듯 물었어요. 이해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내일이 좋아. 그리고 사실 내게 말해야 할 것이 있단다. 이해숙이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 그녀가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들, 의학 저널에 실린 논문들, 그리고 생명희망 병원 설립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엄마가 맞나요? 엄마가 의사였어요? 그냥 의사가 아니라 생명희망 병원의 설립자란다. 이해숙의 차분한 고백에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꿈은 가난한 사람들도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세우는 것이었어. 이해숙의 눈에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나 병원이 성장하면서 두 사람의 철학은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숙은 환자 중심의 의료를, 김민우는 병원의 확장과 현대화를 추구했어요. 갈등이 깊어지던 1995년, 김민우가 급성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이해숙의 빠른 대처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약속했어. 병원의 미래를 위해 내가 물러나기로. 이해숙이 말했어요. 단, 김민우가 병원의 설립 이념을 지키는 조건으로. 그래서 나는 모든 지분과 특허권을 그에게 넘기고 자취를 감췄지. 소연은 충격 속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청소부로 돌아온 거예요? 20년 후 김민우가 나를 찾아왔어.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니 만약 병원이 위기에 처하면 다시 돌아와 달라고. 이해숙의 눈에 깊은 감정이 서렸어요. 난 약속을 지켰을 뿐이야. 다만 정체를 숨기고 병원의 모든 것을 지켜보기로 했지. 소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청소부 행세를 하며 남의 병원에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병원의 진짜 설립자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원망과 존경이 뒤엉켰어요. 그럼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집에 없었던 건 병원 일 때문이었군요. 소연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이해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소연아. 엄마는 환자들을 살리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너를 소홀히 했어.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의사다운 냉정함으로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원이 위기라면 엄마가 나서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30년간 숨겨온 정체를 갑자기 드러낼 수는 없어. 이해숙이 고민했어요. 소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게요. 내일이 정 병원장이 추진하는 의사회의잖아요. 그곳에 엄마가 나타나야 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해숙은 여느 때처럼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지만 그녀의 가방 속에는 오랜만에 꺼낸 의사 가운과 청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박경우 부장이 창백한 얼굴로 다급하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큰일입니다. 김 원장님이 어젯밤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박 부장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 병원은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어요. 정병 원장은 이 상황에서도 글로벌 의료그룹과의 합병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해숙의 눈빛이 순간 변했고 오랜 세월 숨겨온 의사로서의 날카로움이 잠시 비쳤어요. 바로 그때 로비 저편에서 정유진이 급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의 당당함 대신 창백한 얼굴과 불안한 걸음걸이. 정유진의 눈에는 공포와 필사적인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죠. 이해숙은 정유진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냈어요. 김민우의 딸로서만 평가받는 현실에 대한 반발심.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는 강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병원 방송이 긴급하게 울려 퍼졌어요. 긴급 의사회의가 30분 후 15층 대회의실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의사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도 들리는 급한 발걸음 소리, 엘리베이터 앞에 모여드는 긴장된 의료진들, 그리고 통화 중인 직원들의 낮은 목소리가 위기감을 고조시켰어요. 박 부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이 의사회의는 15분 전에 갑자기 소집됐어요. 정 병원장이 글로벌 의료그룹과의 합병과 구조 조정안을 동시에 처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회의 시작까지 25분밖에 없어요. 소연이 어머니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때가 왔어요. 30년 전 생명희망 병원을 살리셨던 것처럼 지금 다시 한번 나서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병원 곳곳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 급하게 오가는 직원들, 그리고 1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며 이해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30년간의 침묵, 남편과의 약속, 김민우와의 우정, 그리고 생명희망 병원의 미래. 그녀의 앞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놓여 있었고 이제 그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느덧 시계는 의사회의 시작 20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해숙의 가슴속에서는 30년 전 생명희망 병원이 위기에 처했을 때의 그 떨림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문득 1997년 의료보험 재정 위기 당시가 떠올랐죠.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직원들의 월급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담보로 내놓았던 기억. 그때와 지금이 묘하게 겹쳐 보였어요. 박 부장이 급히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김 원장님 상태가 더 나빠지셨어요. 심장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의사 선생님들이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계세요. 소연이 어머니의 팔을 잡고 간절히 말했어요. 오래된 청소부 유니폼을 더 이상 입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병원을 구하려면 지금 당장 의사 가운으로 갈아입어야 해요. 이해숙의 눈앞에 병원의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죽음, 은퇴 후의 공허함, 그리고 청소부로 돌아와 병원을 지켜보던 날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이해숙이 고개를 끄덕였고 박 부장은 재빨리 뒷문으로 그녀를 안내했어요. 청소부 대기실 뒤편 비상 계단을 통해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건물 한쪽으로 향했죠. 병원 지하 창고 구석에 있는 비밀 공간, 청소도구 보관실이라는 표지판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공간이 있었어요. 박 부장이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리며 고급스러운 의사 휴게실이 나타났고 맞춤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항상 준비해 두었습니다, 교수님. 박 부장의 목소리에 담긴 존경심이 휴게실을 가득 채웠고 소연은 놀란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청소부였지만 이면에서는 여전히 생명희망 병원의 숨은 수호자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어머니의 이중생활에 소연은 감탄했습니다. 이해숙은 조용히 정장을 갈아입었고 30년간 보관해온 청진기를 목에 걸었어요. 오래된 가죽 구두의 감촉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청소부가 아닌 권위 있는 의사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박 부장의 질문에 이해숙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비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향했고 대회의실 바로 아래층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소연의 휴대폰으로 긴급 뉴스 알림이 왔어요. 생명희망 병원
글로벌 의료그룹으로 매각 추진설, 김민우 원장 건강 이상설도 제기. 뉴스 타이틀만으로도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알 수 있었고 소연의 표정이 더욱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 부장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의사회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죠. 정 병원장이 이미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의료그룹과의 합병을 전제로 한 구조 조정안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의사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지만 정 병원장이 아버님의 위임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네요. 이해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김민우가 그런 위임장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을 그녀가 가장 잘 알았으니까요. 14층 로비에서 이해숙은 창문을 통해 서울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1970년대 허름한 의원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세계적인 종합병원으로 성장한 모습. 그녀의 인생도 그랬죠. 열정 넘치는 젊은 의사에서 병원 설립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스스로 선택한 청소부의 삶으로 돌아와 있었으니까요. 생명희망 병원 15층 대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오크목으로 마감된 넓은 회의실 내부에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이해숙이 맞춤 정장 차림으로 안으로 들어섰을 때 타원형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든 의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고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창 밖으로는 서울의 병원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 풍경은 이해숙이 30년 전 작은 의원에서 꿈꿨던 미래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정유진은 회의실 앞쪽 연단에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유진의 목소리가 떨렸고 하버드 의대 출신의 자신감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뒤에서 환자복 차림의 김민우 원장이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섰고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걸려 있었어요. 그는 힘겹게 마스크를 내리며 발걸음을 옮겼고 30년 내공의 카리스마가 창백한 얼굴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의사 여러분, 김 원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대형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오늘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원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맥박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리자 의사가 다가와 산소 마스크를 조정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거부했어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김 원장의 떨리는 손이 이해숙을 가리켰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이해숙 교수님이십니다. 생명희망 병원의 진정한 설립자이시자 김 원장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쳐 잠시 멈췄고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긴 눈물이 맺혔어요. 제 평생 동료이시며 생명희망 병원의 51% 지분을 가진 실질적 소유자이십니다. 회의실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고 의사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정유진의 손에 들린 합병 계획서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세계 최고 의대에서 배운 모든 의학, 이론과 경영 전략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는 느낌이었죠. 그동안 현대의학과 첨단 기술만 맹신하며 노년의 지혜를 무시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졌어요. 이해숙은 천천히 테이블 앞으로 나아갔고 10년간 청소부로 살아온 겸손함과 30년 전 카리스마가 절묘하게 조화된 모습이었어요. 창가에서 비치는 오후 햇살이 이해숙의 흰 머리카락에 반사되어 빛났고 그 모습이 마치 왕관을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의실 벽면에 걸린 창립 사진 속 인물과 지금 눈앞에 선 노인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순간 모두의 가슴에 전율이 흘렀어요. 로비에 걸린 사진 속 왼쪽에서 두 번째 젊은 여의사, 그 지워진 이름이 마침내 역사 속에서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침묵해왔습니다. 이해숙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깊은 울림이 회의실 구석구석에 퍼져나갔어요. 그동안 이 병원의 성장을 지켜보며 때로는 자랑스러움을, 때로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열어 문서 한 장을 꺼내자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1997년 의료보험 재정 위기 당시 생명희망 병원이 파산 직전에 이르렀을 때 이해숙의 말에 나이든 의사들의 표정이 변했고 그 시절 밤새워 병원을 지키던 기억이 떠올랐는지 몇몇 의료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개인 재산 전체를 병원에 투자했습니다. 가족의 미래까지 걸었지요. 서류에는 당시 이해숙이 병원에 투자한 금액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그것은 오늘날 가치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액수였어요. 왜 그랬냐고요? 이해숙의 시선이 잠시 정유진에게 향했고 정유진은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생명희망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원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대한민국의 의료 발전 상징이었고 수천 명의 환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어온 곳이었으니까요. 이해숙의 목소리에서 1970년대 의료 개척 세대의 진정성이 느껴졌고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때 오랜 기간 병원에 몸담았던 50대 중반의 장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997년 의료 위기 때 생명희망 병원만 유일하게 의료진 해고를 하지 않았던 것. 그게 이 교수님 별정이었군요. 김 원장이 힘겹게 발언을 이어갔고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1973년 허름한 의원에서 5명의 의사가 생명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중 두 핵심이 저와 혜숙이었죠. 두 노의사의 눈빛에는 30년 전 청년의 열정이 잠시 되살아났고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했어요. 위기의 순간 혜숙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김 원장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쳐 떨렸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녀의 이름과 공헌을 역사에서 지우라는 것이었죠. 그녀는 명예보다 병원의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에 의사들의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고 정유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인생 이막에서 은퇴 후 청소부로 돌아와 병원을 지켜본 이해숙의 선택은 자신의 성과만 내세우던 정유진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정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해숙 앞으로 걸어왔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50년 세대 차이가 있는 두 여의사의 시선이 만나는 순간 생명희망 병원의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듯했어요. 이 교수님의 환자 중심 철학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첨단 기술과 인간적 케어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해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젊은 세대의 혁신과 노년의 경험이 함께해야 진정한 의술이 완성됩니다. 모든 의학의 밑바탕에는 환자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하니까요. 이해숙이 주머니에서 청진기를 꺼내 정유진에게 건넸고 정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생명의 소리를 듣는 자에게라는 문구가 새겨진 청진기를 다시 한번 읽으며 정유진의 눈가에 미세한 습기가 맺혔습니다. 의사는 기계가 아닌 가슴으로 진단합니다. 첨단 장비는 도구일 뿐 그것을 다루는 손과 마음이 중요하죠. 이해숙의 깊은 통찰력이 담긴 말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고 의사들의 표정에서 적대감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그렇게 생명희망 병원 역사상 가장 극적인 의사회의가 마무리되었고 의학의 전통과 현대 의술의 만남이 새로운 시너지를 예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소부에서 다시 의사로 돌아온 이해숙. 그녀가 택한 겸손한 삶의 의미가 현대 의료의 성과주의와 대비되며 의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이해숙은 그 후에도 병원에서 명예원장으로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며 진료했고 정유진과 함께 첨단 의술과 인간적 케어의 조화라는 새로운 의료 철학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영과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은 이해숙의 인생 산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진정한 가치는 직함이 아닌 행동에서 나온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주변에도 평범한 얼굴 뒤에 숨겨진 위대한 이야기를 가진 누군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앞선 세대가 일궈온 기적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해숙 여사님처럼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노인들 속에서도 대한민국 현대사를 함께 쓴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숨은 영웅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